이재명 대통령도 명함을 못 내밀겠다는 바로 그 사람,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한 일을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성수동입니다. 지난해 총 방문자 수 2,900만 명,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이 300만 명에 달합니다. 주말이면 발디딜 틈이 없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활기찬 곳이 정작 상인들에겐 가장 힘든 곳이 되기도 합니다. 손님이 늘면 임대료는 더 빠르게 오르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쫓겨납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막리단길이라고 불렀었죠. 공을 많이 들였었고 처음으로 열어서 단골들 만들고 손님 만나고 한 거니까 공간이니까 애착이 좀 많았었죠. 사실 저희는 그 막리단길에서 좀 벗어난 주택가였는데도 근처에 YG 기획사 사무실도 있고 막 신축 들어갔고 이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제 상권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내보내실 작정이셨던 것 같아요. 좀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시거나 주차 문제로 문을 막는다거나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네. 막리단길에서 쫓겨난 A씨가 찾은 곳이 바로 여기, 성수동에 있는 성동 안심상가 빌딩입니다. 안심상가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계약 기간은 5년, 상인들이 원하면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데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까지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가격도 있지만요. 제일 큰 거는 건물주가 구청이잖아요. 이 건물주가 변하지 않고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할 거고 계약을 해줄 거라는 믿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성동구는 어떻게 이 안심상가를 확보하냐?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과정에서 안심상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우선 지목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상업용지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제를 20층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죠. 이렇게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구청입니다. 구청의 결정에 따라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죠. 관련 법령은 이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동주민센터나 공원, 놀이터를 공공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주택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공공구역의 일부를 안심상가로 받아낸 거죠. 안심상가 빌딩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영그룹은 서울 수박 부지에 대형 호텔을 지으려 했습니다.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용적률 상향을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원호 구청장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늘려 성수동에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안심상가 빌딩을 건축해서 공공에 기부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안심상가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성동구가 공공기업 방식으로 보유한 안심상가가 80곳에 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본 상인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공익적 목적의 벤처 기업들을 선발해서 우선 입주시킵니다. 80여 개 안심상가는 성수동 전체 임대 시장을 생각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다기보다는 가장 취약한 상인들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상가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스템입니다. 오래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책 구조를 짜놨다는 점입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같은 구역을 상생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주, 상인, 구청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요. 협의체가 임대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 인생을 자제하는 대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상생구역 지정, 상생협의체 운영, 임대료 안정화,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 등을 성수동이 뜨기 전에 명문화해서 제도적 틀로 짜놓은 겁니다. 저희가 구경 갈 때가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아닌가? 상하지를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밸런스 운동 플러스 천국계단이나 헬스장이.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요런 게 있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키를 딱 여기다 대면 제 기록이 다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일반 헬스장도 제가 다녀봤는데 거기는 무게를 제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빼고. 그렇죠. 넣고 빼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제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찍으면 제 기록을 바로. 근데 이건 그러면 네. 이건 뭐 터치? 아, 터치입니다. 보시면. 와 대박.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분이 카드를 찍으시면요. 네. 플랜이 계획 나오는 거죠. 이게 전적 균형감과 모두 테스트하고 예. 일어서기, 보행 속도, 실제로 이 카메라로 걷는 속도를 측정하고요. 그거를 정수로 환산해서 12점 만점에서 1점이 감소될수록 점수도 노세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증가시켜주면서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내 머리보다 손을 더 들 수 있게 이 행위가 안 되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행위를 못 하시니까 그런 걸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만 다 다녀도 안 됐고 선생님이 이걸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일 약하게 해서 해볼게요. 근데 놀랍게 여기 와서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제가 팔이 괜찮다는 거. 아,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직책으로 여기 있는 건데 강남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강남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제 운동 처방식 이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결국 지금 성동구에서 말하는 게 이게 서울시 1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통한 사전 예방 다음은 의료입니다. 이 의료 서비스에서도 성동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좀 더 꼼꼼해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고요. 이 팀이 환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환자분은 네네. 여러 가지로 안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합병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많이 풀어진대요. 상적으로 아주 좋으시네. 124에 73. 야, 뭐가 문제 없어. 요거를 요구르트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높지? 올라갔어요. 28이 나와. 밀 하나. 밀을 하나 먹었는데 그래요? 밀 그거 크잖아요. 밥은 전혀 안 먹었어요. 밥은 안 먹고 두유 조금 남은 거 네. 밀만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사탕한 게 뭐? 저번에 사탕도 드셨네. 그거 봐. 그렇지. 사탕을 드셨으니까 그러지. 경비학교 장염이 있어도 저기가 아파요. 설사했어요. 그러니까 설사했죠. 그러니까 설사했다 그러는 거 봐서 장염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설사를 한 사람이 지금 와서 요구르트를 먹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위를 먹었다며 배가 더 아프지. 술 먹으세요. 예. 물 끓여서 먹고 예. 그래도 안 나면은 저거 가야 돼요. 예. 선생님이 신경 써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의사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거든. 자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알면서도 의사가 아무도 안 와주는 것보다 의사가 와서 봐주는 게 그게 치료예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회복지사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을 질환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그분의 주위 환경이라든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식사가 좀 어렵고 해서 영양적 서비스 알아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식사 잘 못하시고 때 죽 드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보면은 병원에 가시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가실 수도 없고 가족이 같이 가주면은 좋은데 가족들도 다들 일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어르신도 가장 편안한,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진료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그런 상담
시간도 훨씬 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5분. 그쵸. 여기서는 물어보시는 거 모든 거 다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 방향 제시까지 다 해주셔갖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만 알려지면 굉장히 반겨주실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재택의료 정책입니다. 성동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사업을 자치구가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재택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어디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어디는 확대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성동구 특징은 재택의료 대상자 범위를 다른 자치구보다 넓혔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거죠. 효사랑 주치의 제도입니다. 입원 환자가 아닌 제가 하고 있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건강평가를 하고, 건강이라는 게 질병 그 자체도 있지만 질병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평가하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여기 한 지금 8년 정도 된 건데, 제가 올 때부터 효사랑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쭉 그 과정을 이어왔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충분한 풀이 갖추어져 있는 것,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까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죠. 여기는 그 일만 전담하는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료, 돌봄 정책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 지원 같은 복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목욕, 가사, 식사를 중심으로 한 돌봄,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한 재택의료,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자. 이런 통합 돌봄의 목표가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 개념입니다. 개인이 가능한 오래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관계망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모델은 내년에 시행될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동구는 올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했는데요. 이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시스템을 정비한 거죠. 아직 대부분 자치구는 기존 복지국 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조직 개편 같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노인장애복지관, 보건소, 요양병원 등에 각각 담당자가 있어야 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찾거나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상황을 공유해야겠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요양병원 공식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연계하려면 복지관 프로그램 현황과 이용률을 알아야 될 거고요.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기관과 단체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서로 정보가 교류되어야 할 겁니다.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각기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성동구는 통합돌봄국을 만들어서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 돌봄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동구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죠. 아주 일부만 완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이 정책 모델로만 소비되고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에요. 모두 알다시피 고령층 인구는 앞으로 더 급격히 늘어납니다. 성동구 같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 큰 틀에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성동구 공공셔틀버스, 성공버스라고 부르는 2호 2노선 타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타보시죠. 엄청 불편했죠. 버스가 차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지하철 타기도 너무 멀고. 마을버스는 용덕동에는 없고, 용덕동에는 아예 없어요. 마을버스는 아예 없어요. 왜 없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용덕섬이에요. 없었어. 표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서울시 지도인데요. 이 아래쪽에 한강이 있고요. 확대한 화면인데요. 이렇게가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중랑천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게 청계천입니다. 이 주택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강남으로 가거나 이 서울 시내 중심가로 가거나
이 다리들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섬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용답동을 확대해 놓은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2호선 용답역이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답심역 5호선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더블 역세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한 이쯤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2호선 역도 한 400m, 5호선 역은 한 500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여기인데요. 여기까지도 또 한 400m가 됩니다. 보통은 요 가운데 길쯤으로 마을버스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오게 되는 구조죠. 근데 여긴 마을버스가 없다. 버스 정류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그렇게 멀은 편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 입장이고 나이가 70, 80 되셔도 걸음도 걷기 힘든데 제대로 걷기 힘든데 그분들 보고 여기서 국까지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과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보건소 가는 거 맞죠? 보건소가 같고 맞아요. 아이고 난 처음 쳐봤으니까 이번 정류장은 저희 동네에서 보건소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다 두 번, 세 번 갈아타요.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 주민들이 보건소를 가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용답동인데 지금 여기 사는 주민이 이쪽에 있는 보건소까지 간다. 지금 집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2km, 2.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집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한 300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300m 걸어가야 되죠. 총 걸리는 시간은 28분. 이번엔 지하철 타고 가볼까요? 이 용담역이 2호선이기는 한데 순환 중앙선이 아니라 지선입니다. 신설동에서 성수역까지 가. 그렇게 되면 용담역에서 쭉 지선을 타고 내려와서 본선인 성수역. 성수역에서 갈아타서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상황심역에 내립니다. 상황심역에서 또 한 500m 정도를 걸어가야 보건소를 갈 수 있는 구조다. 애매하죠. 여기서 이리로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런 대중교통이 없다. 5호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답심역 5호선까지 이것도 한 700m가 돼요. 답심역에서 5호선 타고 마장역, 왕십역에서 내려서 이걸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한 8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건 걸어갔을 경우인데요. 집에서 산넘고 물 건너 청계천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은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2.5km 떨어진 성동보건소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면 28분, 지하철 타면 30분, 걸어가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버스 2호선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청 지나서 성동보건소까지.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들이 역할이 다 있는데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소외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수요가 없다거나 수익이 조금 안 나는 비수익 노선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 거기를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상황심리역까지. 우리야 뭐 오면은 뭐 금방 오지만은 어르신들은 저희 그런 걸 달아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이번 정류장 이 차가 생긴 게 너무 좋아하시죠. 연주분들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구청장이 잘했다고 봐야 돼요. 잘하죠. 이거 여기는 다 칭찬해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성공버스 노선도입니다.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4개의 노선이 성동구를 연결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공공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시작이 빠른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6개 노선을 10년 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서초구는 공공 셔틀 노선만 12개에 달합니다. 성동구의 3배죠. 하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배차 간격이 짧으면 1시간, 대부분 2시간, 길면 2시간 반까지 길어집니다. 성동구의 성공버스는 25이승 버스 1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짧은 곳은 17분, 어떤 곳은 20분, 길어도 1시간에 한 대씩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탈 수 있는 대중교통에 가깝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타요. 한양대 학생들도 많이 타고요. 첫 차가 7시 반부터 8시 이렇게 시작되니까 직장인들도 출퇴근으로 이용합니다. 핵심은 무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오느냐에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8월 관악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당시 3명의 일가족이 침수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정부와 서울시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반지하 퇴출. 당시 서울시는 반지하에 주거용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수요는 줄지 않고 집주인도 임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성동구의 접근법은 좀 달랐습니다.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죠. 구청 공무원, 건축사가 팀을 꾸려서 관내 반지하 6,321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동구 송정동, 중랑천에 인접한 이곳은 1990년대 침수 피해가 종종 일어났던 곳입니다. 노후주택 단지가 밀접한 이곳엔 반지하 월세방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관님들이 가져왔던 조사표고요. 여기 이제 기재하시고 이제 분류하셔가지고 A, B, C, D로 등급을 나눠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사님 한 17분이 다 하셨어요. 성동구 건축사예요, 건축사님. 피난 설비, 피난 설비부터 시작해서 차주판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종합적으로 좀 사람이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위험한 집이어서 이렇게 모인 정보는 침수 고위험부터 구조 개선 필요까지 A, B, C, D 4등급으로 정리됐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주택은 차수판이나 역류 방지 장치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가장 위험한 D등급 주택은 이주를 알선했습니다. 침수 위험도 높고 좀 사람이 거주하기에 어려운 곳. 이렇게 출입문도 사실 사람이 이렇게 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크기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뭐 주방이나 화장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아마 그때 그 어르신께서 여기에 그냥 버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뭐 음식 해 드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 이쪽에 뭐 버너 같은 거 놓고 쓰셨던 것 같아요. 이주시켜드린 게 아마 23년 11월쯤이었어요. 23년 네. 11월.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구청이고요. 잘하셨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임차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분한테도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네. 지독하게 하시네. 네,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여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하셨었어요. 전수조사를 한 구가 따로 또 있습니까? 저희 구만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전 자치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지하 정책에서 성동구는 여러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상에 수상했다는 것이네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그럼 뭐 좀 이렇게 실무자로서 뭐 좀 네. 이점이 있으십니까? 보람만 있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좀 이렇게 네. 좀 인사고가. 알겠습니다.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이 있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동구 행정은 꼭 한 발짝씩 더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예산이 많나? 돈이 넉넉하니까 새로운 실험을 마음껏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었죠. 새로운 행정이라는 게 열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게 2025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예산 순입니다. 성동구 예산 규모는 저 아래 24위입니다. 올해 예산이 7,800억 수준입니다. 강남 3구와 비교하면 총 예산 규모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근 연속 24위입니다. 단순히 장부상 숫자만 놓고 본다면 성동구는 정책 실험하기에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 놓여있는 구에 가깝습니다. 인구를 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성동구 인구는 약 28만 명,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번째입니다. 인구 1위인 송파구가 65만 명 안팎이니까 규모만 놓고 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바로 이웃한 중랑구, 동대문구와 비교해도 10만 명 가까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 재정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인구 기반 세목과 재산세, 취득세처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상승세는 성동구 재정의 큰 플러스 요인이 됐겠죠. 이런 현상은 재정자립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4위지만 재정자립도는 9위가 됩니다. 재정자립도에서 1, 2위를 다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수준도 아니다. 같은 액수의 돈을 쓰더라도 어떤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고 어떤 수단으로 풀어나가느냐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수 있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직접 읽고 답장을 보낸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성동구가 어떻게 적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서 답을 찾고 빠르게 집행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의 행정을 보면 디테일과 집요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하고 성동구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능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디테일하고 집요한 행정가가 주민과 직접 소통에 활발하게 나서면서 일으킨 시너지 효과, 이게 바로 일잘러 정원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